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나라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며 국정 운영에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건 공정성장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치기와 편법이 아닌 질서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메시지인데요. 특히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가 살아나 코스피 5천 시대를 열 수 있을 거라며 자본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차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견제할 건 견제하면서도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인간은 주로 먹는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가지. 그리고 소화한다. 위, 상부, 하부, 소장에서 3단으로 3가지 성분이 3단 맞춤 소화. 이제 소화제는 3단 캡슐이다. 다제스. 한림제약. 약국에서 다제스.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고시마의 100세 어르신들. 건강 비법은 흑초. 100세 시대. 골골백세냐 생생백세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샘표 흑초하세요. 매일매일 흑초 습관. 샘표 흑초. 100년 동안. 6월 26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안형진의 쾌도 난법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요사이 문경시 도심 곳곳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임미애의 그래도 정치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형진의 쾌도 난법, 안형진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경북 북부 지역은 사과, 산약, 고추 등 지역마다 유명한 작물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사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지자체와 농민들은 사과의 부가가치와 특색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들어볼까요? 네, 안영진 변호사가 또 이 왜 사과를 이래 설명하느냐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제가 청송군 고문 변호사고 아하. 또 청송사과협회 고문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소위 사과 전문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래 말씀을 드린 맥락이 그렇고요. 네, 이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은 고도가 높고 일교차가 커서 사과의 주산지로 매우 유명합니다. 문경 가몽사과, 청송 황금사과, 안동사과, 영주사과 등 각 지역에서 품목별 강점을 홍보하고 있고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청송군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2023년부터 사과 꼭지를 제거하지 않은 사과를 출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과수농가는 이 유통 과정에서 흠이 나지 않도록 이 사과 꼭지를 짧게 잘라 출하하는 게 관행이었는데요. 네. 그 사과 꼭지를 제거하려고 있기에 안 그래도 인력이 좀 부족한 현실에서 인력을 고용하는 것도 어렵고 인건비 부담도 매우 컸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선별기 성능이 높아지고 상품 포장 기술이 발달하는 등등으로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 파손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제 청송군이 과감하게 이 시작을 한 건데요. 이 더욱이 사과 꼭지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저장 및 유통하는 동안 신선도가 더 잘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관련된 연구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북대학교 사과연구소의
그 경국이 아니고 경북입니다. 네. 저 대구에 있는 대학교인데요. 경북대학교 사과연구소 연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사과 생산량인 300평당 약 1.6톤을 기준으로 1헥타 면적 수확에 드는 노동시간을 평가해 보니까 꼭지 절단을 할 경우에는 한 115시간인데 꼭지를 절단하지 않으면은 68시간이 소요되어서 노동시간이 약 한 40% 절약됐고요. 네. 또 사과 농가가 작업자의 1인당 하루 인건비를 한 13만 원 지급한다는 가정을 하면은 1헥타르 사과 수확에 드는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꼭지를 절단할 경우는 한 186만 원 정도, 꼭지 절단 안 하면 한 110만 원 정도 들어서 이것도 한 40%가량 줄어든 거 나타났죠.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도 이제 꼭지를 따지 않은 사과가 오히려 신선하고 좋은 사과라는 점, 그리고 농촌을 살리는 사과라는 점을 잘 감안하셔서 소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런 훌륭한 사과를 이제 어떻게 더 발전시킬까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죠. 예, 이 몇 가지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바로 한우와 프랑스 와인입니다. 한우랑 프랑스 와인이요? 그렇죠. 이 사과 발전을 논하는데 한우와 프랑스 와인이라고 하면 좀 생뚱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지금 시각이 한 6시 11분을 지나고 있는데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하는 시간이니만큼 최대한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우리 한우가 외국산 수입소의 파고를 이겨내고 명품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한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엄밀한 등급화의 노력인데요. 등급화 노력 이전에는 아무리 좋은 품질의 한우라도 제값을 받고 팔기 힘들었던 거죠. 뭐 그냥 등심이다, 안심이다, 앞다리다 이렇게 해서 부위별로 동일한 가격으로 팔렸을 뿐인데요. 그러니 구태여 고기의 맛의 개선을 위해서 좋은 사료를 쓰거나 뭐 이런 시간과 노력을 들일 그 동기부여가 안 됐던 거죠. 네. 그런데 잘 아시듯이 시중에 가시면은 한우도 등급에 따라 가격이 막 천차만별입니다. 입에서 사르르 녹도록 마블링이 잘 돼 있는 1뿔뿔 등심의 경우에는 다른 뭐 2등급이나 상등급 등심보다도 1.5배 내지 3배의 그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우 농가에서도 고급의 육질을 가진 소를 양육하기 위해서 뭐 마늘을 먹인다든지 또 한약을 먹인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네. 자, 사과로 돌아보겠습니다. 이 사과의 경우에는 몇 등급의 사과 이런 거를 잘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네. 뭐 보조개 사과, 흠과 사과 등등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제 사과도 몇 가지 기준을 확립해서 등급제로 나가야 된다는 건데요. 네. 뭐 단순하게 뭐 당도 브릭스 기준은 있는데 산미라든지 새고마다 이거죠. 단단하기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체계화해서 고품질의 사과는 한 개당 10,000원 이상 받고 또 여러 가지 등급을 나누어서 소고기처럼 그에 맞는 가격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했을 때에는 국내는 물론 수출을 할 경우에도 높은 가격 그리고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은 브릭스 기준으로 단일화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홍사과, 부사, 시나노 뭐 이런 거 사과 종류가 어마무시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과는 단순히 당도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각종 맛의 지표들이 다양하게 이제 혼재하고 있어서 그렇게 표현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맛의 기준, 품질의 기준을 국가가 나서서 공인적인 표준을 만들고 그에 따라 등급을 매긴다면 이제 추석 설 선물로 명품 황금사과 뭐 1뿔뿔 등급을 귀한 선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당도뿐만 아니라 산미, 단단하기 이런 걸 총집합해서 등급을 나누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한우와 같이 이제 등급해가지고 옳게 해보자. 그러면 이제 고품질의 사과 이제 생육을 위한 다양한 투자가 또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을 말씀드렸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와인에 대한 건데요. 네. 원산지 표시제의 활성화입니다. 잘 아시듯이 프랑스의 경우는 각 포도밭마다 와이너리가 있고 그 포도밭마다 와인이 맛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뭐 샤또 마고, 샤또 빵빠레 뭐 이래가지고 와인 이름이 막 새겨진다 아닙니까? 네. 그럼 다시 말하면 샤또 마고는 마고 농장산 와인, 뭐 빵빠레 농장산 와인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네. 즉 특정 농장에 대한 구체적 원산지 표시를 활성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지역의 경우를 보면 풍기사과 맛이 다르고 안동 질환사과 맛이 다르고 청송사과 맛이 좀 다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청송도 이래 자세히 살펴보면 주황산 면에는 사과 맛이 다르고 또 파천면 사과 맛이 다르고 주산지 사과 맛이 다른데요. 네. 고도나 기온, 토질 또 그 기르는 사람의 여러 가지 노하우에 따라서 이게 사과 맛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밭, 어느 고도에서 생산된 사과이고, 뭐, 산도, 당도, 아삭함 등 여러 지표에서 이러이러하다로 표로 그려놓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마치 와인의 경우에, 그 사실 때 자세히 보면 구체적 생산지도 표시되어 있지만, 와인병 내지 속의 팜플렛에 이렇게 뭐 오각형, 육각형 모양으로 각 맛별로 분포도가 그려져 있는 그 어렵장에 발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가몽, 또 부사, 시나노 등 수많은 품종들이 단순히 달다 안 달다 이게 아니고 다양한 맛이 납니다. 강도도 단단하기도 다르고요. 네. 그리고 같은 품종도 어떻게 어디서 기르냐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이를 반영한 맛표를 와인처럼 좀 표시하고 또 어느 농장에서 생산한 건지를 공적으로 철저히 인증하고 표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와인처럼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게요. 이렇게 네. 한우처럼 등급화를 하는 거 좋고요. 원산지 표시제를 활성화하는 건 좋은데 이걸 어디에다가 건의를 해야지 진짜 그렇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이 업무는 농림식품부에서 해야 합니다. 아하. 지금 뭐 농림식품부의 송미령 장관이 뭐 정부 바뀌고도 뭐 자리 한다 해가 뭐 영혼 네. 없다 하는 비판이 많은데요. 뭐 어이든 동간에 이 농림식품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또 국회 가끔 농림식품을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죠. 네. 그 두 곳을 계속 건의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관할 부처와 국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경북 북부의 미래는 농업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사과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과의 경우 한우처럼 공적인 엄밀한 기준을 통해 등급제를 시행하고 와인처럼 맛을 지표화하고 원산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등의 선진화 작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극대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사과 전문 변호사에게 사과의 부가가치와 특색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북사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정 우수 축산물 브랜드 특허받은 햄프돼지 햄프한우, 햇선 무항생제 인증 햄프돼지, 프리미엄급 햄프한우를 저렴하게 맛보세요. 대형 주차장과 70명 단체석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햄프돼지 햄프한우타운 5월 7일 오픈 054-653-6000번.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광복 80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미는 사람, 그 마음이 오늘의 유관순입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위해 힘을 보태는 사람, 그 뜻이 오늘의 김구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고단함을 잇는 사람, 그 헌신이 오늘의 안중근입니다. 시대는 달라도 위대한 마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은 이어집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어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00.1 MBC 라디오
6시 20분 4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요사이 문경 도심이 이곳저곳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공원도 만들어지고 도시 곳곳이 정비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문경시의 도시 계획을 문경시 도시과 이용수 팀장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나영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 문경 도심 곳곳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정말 자주 들리거든요. 일단 예. 문경시에서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간 혁신 사업의 방향성과 비전 들어볼까요? 예. 최근 문경시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 품격 있는 명품 문화 도시를 핵심 비전으로 도시 공간을 혁신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노후되고 불편했던 도시 공간을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힐링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시계획 기반 시설 정비,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도시의 정체성과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공원이 되어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명품 도시로 자리를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최근에 준공식을 가진 중앙공원 정비 사업이 화제였거든요. 노후공원이 예. 시민 문화공간으로 거듭났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던데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는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예, 기존의 중앙공원은 시설이 노후되고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률이 낮은 공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설 정비 사업을 통해 중앙공원은 단순히 녹지 공간이 아닌 시민이 머무르고 즐기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스카이워크를 중심으로 한 공간의 이체화입니다. 보행 동선을 새롭게 구성해 다양한 층위에서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했고, 미러펀드, 캐스케이드, 피크닉 광장, 전시광장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가 있는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설계를 하여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무장애 동선도 마련하였습니다. 중앙공원은 이제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문경의 대표적인 도심 속 문화소통의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만 들어도 중앙공원이 남녀노소가 다 모일 수 있는 자리로 바뀌었구나 이게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스카이워크 그리고 경관 조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야간 경관 조성에 신경 쓰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문경시는 도시의 활력을 낮뿐만 아니라 야간까지 연장하는 데 주목했습니다. 네. 특히 중앙공원과 같은 도심 속 공간은 퇴근 후 혹은 주말 저녁에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어야 진정한 시민의 공간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원의 야간 경관을 스카이워크, 미러펀드, 캐스케이드 분수에 조명을 설치하여 정서적 안정감과 시각적 즐거움을 빛의 예술로 구현하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성이 있는 조경시설에 빛의 예술을 더함으로써 이색적인 공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시민들이 더 좋아하고 자주 찾는 공원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호응을 받고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요. 그리고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도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예,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KTX 중부 내력선 문경역 개통을 기점으로 문경의 신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네. 총 35만 7천 제곱미터의 규모의 부지에 주거, 상업, 공공, 자족시설 등을 갖춘 복합 도시 공간으로 철도와 연계한 관광 시너지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문경시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958억 원 규모의 굉장히 큰 사업이더라고요. 예.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이 또한 문경도심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기대 효과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총 958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네.
문경시 도심 공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KTX 개통과 연계된 이점으로 인해 인구 유입, 정주 여건 개선, 교통 접근성 향상 등 다방면에서 도시 경쟁력이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 기능을 갖춘 생활권이 형성되면 상업과 서비스업, 관광과 물류 사업 기반이 강화되고 청년층과 스타트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한 주변 지역과의 연계 개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지역 균형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서도 뭐 스카이워크, 경관 조명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문경시가 도심 곳곳에 힐링 명소들을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예. 영강 보행교, 모전 근린공원 또 흥덕 생활공원까지 모두 새롭게 태어나서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간략하게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이들 그 새 공간은 각기 다른 기능과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영강 보행교는 도시 중심을 가로지르는 국가 하천인 영강을 도보로 연결하는 교량으로 디자인적으로도 상징성이 큽니다. 야간 조명이 아름다워 시민들의 사진 명소로 자리를 잡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여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정 굴리공원은 도심 속 주민 건강과 여가를 위한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운동시설, 산책로, 음악 분수광장, 야외 공연장, 어린이 놀이터, 장미원 등이 조화를 이루며 가족 단위 이용자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공간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에 구도심인 흥덕동에 새롭게 조성된 흥덕생활공원도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 야간 조명 등 지역 주민이 자주 찾는 도심 속 공원으로 지역 커뮤니티 활동의 중심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야기만 들어도 문경시가 시민 중심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데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생태 소하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름이 예. 모전 온육일 프로젝트던데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예, 모전 온육길 조성 사업은 2023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105억을 투자하여 문경시 도심을 지나는 생태 하천인 모전천에 노후된 산책로와 휴게시설을 정비하여 기존에 부족했던 동선 체계와 편의시설을 보완합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디지털 미디어 아트를 소하천에 접목하여 주변 체험 공간, 스토리텔링이 있는 반증이 체험 코스와 경관 조명 등을 활용한 반증이 힐링 코스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 공간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성을 보완하였습니다. 네. 특히 온육길이라는 이름에는 당신을 위한 길이라는 의미와 함께 도시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람 중심의 흐름을 온시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과 디지털이 함께 공존하는 하천공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명품 소하천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문경시가 추구하는 도시 발전 방향과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문경시는 앞으로도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데 미래지향적인 도시행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추진하여 다양한 도시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명품 중소도시를 만드는데 시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문경시가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민이 중심인 행복한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 품격 있는 명품 문화도시로 거듭나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경시 도시과 이용수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찾아 첫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관련 연설이었는데요.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이 간다. 그러니까 오늘 추경과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한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시정연설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 그다음에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들으면서 몇 가지 그 단어가 좀 인상 깊게 기억이 남는데요. 네. 첫 번째가 공정성장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을 완화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전에는 불평등을 해소한다 이랬는데 네. 현실적으로 이 해소라는 단어가 정치적인 단어로 사용되긴 하지만 이 해소의 가능성이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공정성장을 위해 양극화,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라는 정치적 목표를 분명하게 뒀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자본시장 정상화하겠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겠다 이런 단어도 이제 연설도 귀에 들어왔고, 네. 그리고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 이 얘기하셨거든요. 국익이냐 아니냐가 우선이어서 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오늘 내용 연설이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도 국정 운영 기조를 분명하게 밝혔다. 외교 문제까지 뭐 이런 측면에서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고, 특히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저성장, 경기 침체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고통의 무게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지금 우리 그 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감,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잘 되어 있구나 싶어서 네. 아주 기분 좋게 들은 연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국가의 책무에 대해 생각하게끔 한 시정연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이 연설이 끝나고도 나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거든요. 야당과의 협치 의사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이제 야당 의원들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야당 의원들도 주저없이 의견을 달라. 그리고 연설 말미에 국민의힘 의원들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셨거든요. 네. 들어올 때 함께 박수를 쳐주고 또 나갈 때는 그 일부러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 앉아있는 곳으로 쭉 가서 맨 앞자리부터 쭉 악수를 일일이 다 하고 다 하는 중에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요. 또 이쪽 반대편에서 조국혁신당 중심으로 다른 야당 의원들이 여기도 야당 있어요 이렇게 막 소리를 쳤어요. 네. 그랬더니 그 본회의장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조국혁신당, 뭐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이쪽 의원들한테도 오셔서 진보당 의원들까지 쭉 악수를 하고서 뭐 사진도 찍고 이러면서 가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처럼 시정연설다운 연설을 본 느낌이었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도 예우를 최대한 갖춰서 대통령을 맞아준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손을 잡은 이 장면도 화제였는데요. 내막을 보니까 총리 임명은 안 된다 하니까 이 대통령이 어깨를 정말 툭 치더라고요. 이 장면 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근데 그때 그게 뭐 권성동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그런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거고, 네. 또 그런 자리에서 그것을 너무 경색을 하고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서로 또 꽤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그러잖아요. 동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동문이고 사실 공부할 때 같이 했다는 거예요. 어허. 네, 그래서 꽤 친분이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제 당이 서로 갈리면서 특히 계엄정국 이후에는 아주 극단적인 대립 상황으로 간 거였는데 어깨를 툭 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저희가 그럼 김민석 총리 후보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인사청문회가 파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파행 이후에도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청문회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아주 차분하게 대응을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의혹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고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김민석 후보한테 제기됐던 의혹은 크게 한 4가지 정도? 네. 3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재산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들어온 돈하고 나간 돈하고 이게 안 맞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해명이 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들 대학교 입학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유학자금에 대한 의혹이 있었는데 특혜는 없었고 유학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처가 모두 다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청와대 석사학위 취득 관련해서 제기되었던 의혹은 그 비행 일지를 전부 다 제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148일 동안 체류했다는 그 증빙 서류를 다 제출했기 때문에 의혹 관련돼서 끊임없이 국민의힘에서는 제기를 했지만 이렇다 하게 김민석 후보자가 낙마할만큼의 사유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나 통과는 또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돈을 쟁여놓았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장롱 현금 6억 원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결국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다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들이 쉽게 아시라고 재미있게 쓰려고 정치적으로 풍자적으로 쓴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2의 논두렁 시계처럼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흠집내기의 의혹 제기였다는 것을 드러낸 청문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야당은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당은 도덕성 검증에만 매몰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렇게 파행의 이유를 서로에게 돌리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네. 이런 걸 보고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와요. 이거 청문회 개선하자는 얘기 굉장히 많았어요. 네. 사실은 저희도 여당일 때는 민주당도 이거 개선하자 이렇게 나오고 국민의힘도 여당일 때는 또 개선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수가 바뀔 때마다 이 얘기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된다. 예를 들면 정말로 20년, 30년 전에 어떤 일을 꺼내서 그것의 도덕성을 논하고 그것이 결국은 낙마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야도하게 가족들을 모두 다 꺼내서 검증대에 올려놓고 이 정책의 비전이나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다 보니 네. 사실은 청문 대상이 되는 국무위원들을 제대로 추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도 보면 인재를 적절하게 쓰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는 이거는 비공개로 하고 정책에 관련된 청문회는 국민들의 심판과 검증을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개선을 주장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더 질질 끌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이거는 개선되어야 된다. 그리고 네. 그 대신 이제 후보자의 경우에 제출해야 되는 자료가 너무나 광범위해요. 그리고 사생활 보호나 공공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사가 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료 제출에 이게 기준들이 또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당이
다수당이니까요. 단독 네. 의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여론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 보십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때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적격 사유가 나왔지만 정권 초기에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되는 것이 또한 국회여서 네. 저희 그때 동의해줬어요. 네. 성명보고서 채택해줬고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잘 한번 힘있게 이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봐라 이렇게 동의해줬는데 이걸 굳이 표결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없다면 국민의힘도 이게 이번 대통령이 그냥 만들어진 대통령이 아니라 탄핵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지금 국정 운영에 협조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하는 모습이 국민의힘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저희가 주요 인선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과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는데요. 이번 인사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굉장히 놀라운 인선이 많아서. 네, 그렇죠. 첫 번째로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면 교수나 학자가 없어요. 어허, 그러네요. 네, 그전엔 윤석열 정부 때는 주로 서울대 60대 남성 이런 전문직 교수나 학자들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건 아마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특성상 빠르게 행정부를 장악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런 인선을 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의 메시지, 그다음에 실용성, 그다음에 당장 어디에 투입해도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사람들로 인선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누군가요? 저야 이제 의성에 있다 보니 경북 지역에 있다 보니 누구보다도 눈에 띄는 인선은 권오을 후보자예요. 보훈부 장관 후보자예요. 네. 예. 권오을 장관 후보자는 대선 캠프에 일찍 결합해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선거운동한 것도 맞기는 하는데 국가에 대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 그런 보훈부의 역할에 정통 보수 출신인 권오을 전 의원이 임명됐다는 것은 진보 보수 가리지 않는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거다. 적재적소에 실용적으로 인재를 활용하는 대통령의 스타일? 이런 게 결단을 가지고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영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분이 지명을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 ITX 새마을 열차 운행하면서 연락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분이 현직 철도 기관사예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렇군요. 그리고 또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의 유임도 큰 화제가 됐는데요. 농민단체는 지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법안, 농망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던 분이라서 일단 송 장관이 사과는 했지만 이번 유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가장 당황스러운 인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인선이어서 저도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일단 어떻게 이런 인선이 이루어졌는지 저도 이제 발표 이후에 쭉 한번 살펴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정무적인 고려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송미령 장관이 이 제안을 받았을 때는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신뢰가 있으니까는 아마 이런 유임이라는 결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송미령 장관은 지난 1년 반 동안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보여줬던 농정에 관한 자신의 소신과 철학에 대해서 혹시 그것이 민주당의 농정과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해명과 농민들에 대한 사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희 민주당에서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지적을 했던 건 뭐냐면 농림부가 농정은 없고 물가관리부처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물가관리 차원에서 농정을 바라보니 걸핏하면 수입으로 이 정책을 폈던 거 아니냐라는 불만들이 농업계에도 있고 저희 민주당 내에도 있었거든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과 이후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그래도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해서 넘어간다 하더라도 저는 농민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적극적으로 송미령 장관이 유임이라는 그것도 임명 절차인데 그 임명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결정을 했으면 농민들에 대한 분명한 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안규백 의원의 국방부 장관 지명도 화제입니다. 민간 출신으로는 첫 번째 국방장관인데요. 일각에서는 군 출신이 아니니까 통솔 경험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64년 만에 첫 문민 국방부 장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그동안 국방부 장관이 그 군인이 아닌 경우가 딱 4분이 있었어요. 어허. 3대 이기붕, 6대 김용우, 10대 권중돈, 9대 11대 현석호. 네. 이 4분이 딱 민간인인데 국방부 장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군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군 조직 이해하지 못해서 제대로 역할 못할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군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은 세계적으로도 이건 뒤처진 선택이다라는 것이 흐름이거든요. 네. 뭐 미국이나 영국, 일본, 인도,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 주요 국가들이 모두 다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관례이기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여성 방위상이 2차례나 임명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이게 뭐 민간인이어서 일 못할 거다가 아니라 실제로 이게 안규백 의원은 5선 국회의원인데 이 국회의정 활동 대부분을 국방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어요. 어허, 그래서 네. 누구보다 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후보자여서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오히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춘 가장 적임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번에는 민간인이면서 여성 국방부 장관 나오는 것이 대한민국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첫 번째 내각 인선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영장 기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조금 전 이거 보면서 네. 아니 그동안 조사받으러 나오라 그럴 때 안 나오고 버티다가 이게 다시 체포영장 청구하니까 이제 나갈게라고 말하면 이게 구속영장은 기각하나? 영장 기각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23일 그 특검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건 연속성을 고려해서 피의자 조사를 위한 조치로 이번에 이렇게 영장을 청구하는 건데, 이 특검의 팀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출석 요구에 2차례나 걸쳐서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 윤석열 대리인단은 특검 발족 후에 일정 조율을 거쳐서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 그러니 그러니까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이 있다면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 요게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다. 요것 때문에 이게 체포영장이 기각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비록 체포영장은 기각됐지만 특검의 그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그동안 경찰 수사에는 계속 불응했던 윤석열이 특검 소환에 바로 응하게 된 것도 결국 내란 특검팀의 체포영장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조사에 응할게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기각되었지만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영장 청구였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제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는 28일에 출석을 않으면 체포영장이 다시 청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저는 언제든지 체포영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팀이 조사 출석 시간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 여야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